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본초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한방을 하는 약사라면은 본초는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우리 양방약을 쓸 때도 약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듯이 이 한방약도 약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혹시 내가 모르는 처방이라더라도 제약에서 새로 가져와서 이 약 좀 써주라 하더라도 그 약이 어디에 쓸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약재 하나하나에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 또 약재를 알려면은 가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일단 첨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감에는 별 의미가 없을 거고요. 꼭 이 약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립제 쓰면서도 그 약재를 끓여서 그 물로 그 약을 복용하게 해도 됩니다. 자, 이 책은 원래는 책이 2권으로 되어 있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임상 본초학 강좌라 해서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1권으로 요약을 하고 또 안에 한문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문을 많이 줄이고 꼭 필요한 한문만 남겨놓고 책자를 1권으로 다시 재편집을 한 겁니다. 자, 처음에 항상 어떤 책이든지 앞에 이 제목글은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제목글을 읽다 보면 여기서 다 이 책을 읽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이 한방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한방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나라는 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되겠죠. 이 동양 삼국이 한방의 대표적이고요. 근데 자 중국에서 전파돼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게 다시 일본으로 갔죠. 이렇게 한방은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나라에 전파되면서마다 독특하게 그 나라마다 약의 이름은 같아도 약이 다르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들에 대해서 써졌습니다. 이끄는 글에 보시면은 그런 약재에 대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또 어떤 거는 중국하고 일본은 같은데 우리나라는 다른 약을 쓰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맞는 약인 건지 아니면 잘못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게 나머지 것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앞으로 우리 앞에 쌓여진 연구 테마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혼동이 없도록 빨리 해주면 좋을 건데 그걸 못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7페이지 그 일러두기는요. 이 책자의 내용에 대해서 일러두개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초학의 정의, 그 다음에 본초학의 역사. 이 부분은 뭐 임상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때 필요하냐? 시험 볼 때 필요하겠죠? 본초학의 역사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나오는 식물 관찰법. 이게 제가 온라인 강의상으로 늘 강조했던 그 말총머리 한의사 김용경 씨가 지은 동양의학 혁명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식물의 관찰법. 자, 그것도 다 읽을 수는 없고 10페이지 보시면 자, 위에서 2번째, 4번째, 6번째 식물은 동이고 동물들은 정하고. 그러니까 동정의 개념이다 그 말이죠. 동물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움직여야 되고 움직일 동자죠. 그 다음에 식물은 정을 해야 되죠.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뿌리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식물은 정이고 이 두루 관계가 그러니까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동물의 찌꺼기를 먹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세태가 동물이 동물을 밝힌다고 말이에요. 육식을 너무 먹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래서 학자들이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요즘 세상처럼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인간들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리, 뱀, 아론사태, 뭐 제비추리 심지어 지렁이까지 먹지 않냐. 동물이 동물을 먹어대니까 평정을 잃고 조동하게 되어 요즘과 같은 불행한 세태가 되나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또 어떤 학자는 그러죠. 사람이 송곳니가 있는 건 뭐냐? 육식을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사람이 또 육식을 너무 안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김홍영 씨가 주장하는 거 하나가 독특한 게 사람과 식물은 정반대라는 거. 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자, 식물은 여기가 뿌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볼 적에, 자, 사람의 아랫부분은 동물의 윗부분에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성기가 아래에 달려있죠. 동물은 씨로 이렇게 번식을 하잖아요. 종자로. 식물의 종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되게 가지가 달렸죠. 밑에 우리가 뿌리를 쓰는 건 채소고, 되게 식물들은 이 가지의 열매로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우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하고 식물은 상하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사람은 하늘이 머리 부분이 천이고 다리 부분이 지입니다. 근데 식물은 위에가 지가 되고 밑에 부분이 천이 된다는 거. 이 개념을 알아두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는 대두황곤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일종의 콩나물입니다. 자, 콩나물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자, 머리 부분은 조그만하고요. 이 콩나물 뿌리죠. 뿌리 부분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뿌리 부분이 콩나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이고 머리 부분이 지라고 그랬죠. 사람은 반대다겠죠. 사람은 머리 부분이 천이고 다리가 땅인데 식물은 반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콩나물은 이 밑부분이 강하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성질. 그래서 양적인 식품입니다. 음적인 식품이 아니고 양적인 식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인들은 이 영양학을 할 때요. 뭐지 칼로리가 얼마고 뭔 칼로리는 얼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음양으로 그걸 배합을 한 거예요. 자, 양적인 식품. 자, 그 다음에 음적인 식품의 대표적인 음식을 들으라 하면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긴 고기가 뭡니까? 보고죠, 보고. 보고. 복탕.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복탕 있잖아요. 이 보고의 고기에 꼭 이 콩나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 전부 꼭 이 머리를 따고 넣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를 따고 넣는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겠냐고 말이죠. 그냥 놓으면 되지. 왜 콩나물 대가리는 꽉 따냐. 자, 콩나물 대가리는 자, 지니까 어디예요? 음이죠. 여긴 천은 양이고요. 양적으로 작용하고 음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이 굉장히 강한 이제 보고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음이 많으니까 이 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거해버리고 이 양 부분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음양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보신탕, 멍멍이탕 먹을 때 들깨 집어넣는 거, 수정과 먹을 때 위에다 잣 하나 띄워주는 거, 그게 전부 음양인 겁니다. 그렇게 배합 비율을 맞췄지 수정과의 계피의 칼로리는 얼마고 거기에 뭐 잣을 하나 띄우면 잣의 칼로리는 얼마고 이걸 안 따졌다고 말이죠. 요즘처럼. 이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나무만 볼지 알고 숲을 놓치지 말고 나무를 봤으면 숲까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방하는 사람은 혹시 본처 서적에 나오지 않는 약이더라도 혹시 새로운 식품을 보면은 아 저건 어디에 작용해갖고 어떻게 우리 인체에 작용할 거를 관으로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이죠. 그 우황청심안에 대두황건 넣는 이유도 나옵니다. 그 대두황건이 콩나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자, 그 중간에 보면은 자 독이 있는 버섯을 먹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자, 버섯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발달했습니까? 위가 발달했습니까? 버섯은 위가 발달했잖아요. 자, 위가 이렇게 발달해 있고 뿌리는 조그만하죠? 그럼 여기가 뭐 하겠습니까?
우는 지고 밑에 뿌리가 천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는 그러니까 위에는 음이고 밑에는 양. 그러니까 음이 굉장히 음적인 식물이에요. 버섯은 음적인 식물입니다. 그러면 양인이 먹어야겠죠? 양적인 사람이 몸에 더워하고 열이 많고 이런 사람이 먹어야지 몸이 늘 무겁고 추워하는 사람이 버섯을 많이 먹으면 몸은 더 무거워지고 양기 확 가버립니다. 그것이 음양배합이고요. 근데 독이 있는 버섯을 먹으면 우리 인체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상기가 되거나 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음쪽으로 작용하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위로 작용하면은 상기나 두통, 구토를 막 할 건데 음쪽으로 작용하니까 밑으로 쏟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사가 심하면 창자까지 빠져내려와 죽는 수가 있다. 그거는 이게 음쪽으로 작용하니까 그런다. 그 관계를 파악해라 그 말이죠. 그게 음양이라는 거. 그런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은 약의 명칭과 유래가 있습니다. 한약 약재의 이름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처방명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다겠죠. 약재를 처방 이름을 지는 데도 의미가 있듯이 이 약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이한 의미를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는다는 거. 고인들이 다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것은 생산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주산물 붙은 이름이 있고 뭐 어떤 동물이 좋아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이름도 있고 생긴 모양을 따라서 붙인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질 및 효능에 의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설과 고사에 의해서 명명, 특히 전설에 의해서 붙인 이름이 음양곽. 음탕할 음자죠. 양은 음매할 양이고요. 그 곽이라는 것은 풀입니다. 풀이라는 소리예요. 한문이에요. 그러면 양이 먹으면 음탕해지는 풀. 결국 뭐예요? 정력제단 소리죠. 이걸 삼지구엽초라고도 부르죠. 이 음양곽을 삼지구엽초라도 불러서 그래서 이렇게 전설적인 약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애강 부위에 따라서 명명한 것이 있고 또 품질 및 기타의 명명도 있는데 이것은 좀 알아둘 것이 자 앞에가 으뜸원자를 붙이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진품이라는 소리고요. 요즘에 품질도 하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요. 자, 우리가 시오제 배웠죠? 약국 한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오도 보면은 앞에다 원시오를 붙이면은 진품시오입니다. 없죠? 이미 멸종되고 없습니다. 원시오, 자연산 시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산 시오를 재배해서 만든 시오가 식시오라고 합니다. 식시오. 이게 국산 시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수입 시오를 쓰죠. 이건 중국산이죠. 근데 일본에서도 시오는 국산을 인정을 해줍니다. 한국산이 최고다는 걸 알면. 그럴 때 이 원시오 원자를 앞에다 붙이면 진품. 제일 좋은 거. 자, 원두충. 두충에서도 제일 좋은 겁니다. 원시오. 시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그 다음에 앞에다 이제 법자를 붙이면 이렇게 법을 하면 이거는 뭔가 수치를 가했다 소리죠. 약재에 수치를 가해서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거를 업자들이 해서 어떻게 해요? 손 안 들고 코 풀게 해줬다고 말이죠. 쓰기 쉽게. 그런 것들은 앞에다 법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주문할 때 우리는 법 뭐 주세요 하면 자, 바나는 항상 법제 쓰니까 법 바나 주세요 하면 법제 된 게 온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짜가 하도 많을 때는 진짜라는 뜻에서 앞에다 진짜를 붙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의 저장법. 특히 첨약을 하면서 한약을 많이 하신 약사님들은 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여름철이 되면 한약을 안 먹습니다. 왜? 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뭔 약을 먹냐 하면서 여름에 또 보신탕은 열심히 먹죠. 연계백숙도 먹고 왜 그러냐? 보호하려고 그런다. 아, 땀으로 빠져나간다면서 왜 한약은 안 먹으면서 그런 거는 먹냐? 잘못 와전된 겁니다. 진짜 보약은 여름에 먹는 겁니다. 땀 많이 흘리고 기운 없을 적에 먹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여름철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전반적으로 약을 안 먹다 보니까 보관에 문제가 됩니다. 여름철에는 약재가 변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자, 약국에 한약 손님은 없고 팔이 쫓게 생겼는데 약재라도 안면 할 거 아닙니까? 그 약재 보관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휴지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재들, 특히 이 충해가 심한 약재들에 대해서 모든 약재가 그런 건 아니고요. 몇 년을 놔둬도 그대로 있는 약재도 있습니다. 벌레가 먹지 않는 약재. 뭘까요? 버섯 종류. 벌레 안 먹습니다. 같은 균끼리니까. 지들끼리 잡아먹는 것도 있지만 동물은 보면 같은 것끼리는 안 먹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쓰는 복령 있죠, 복령. 이건 소나무가 죽고 나면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 혹 박테리아미 될 경우. 뿌리 혹이에요, 균사체. 이거는 절대 벌레가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비슷한 게 저령탕.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배웠죠? 복령이 들어있는 거는 대표적인 오령산 생각하시면 되고, 저령탕에도 물론 오령산, 복령이 들어있지만 이 저령은 단풍나무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만든 겁니다. 균사체. 이거는 소나무고요. 나무마다 다 있죠. 뽕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이 상황버섯이죠. 요즘에는 뭐 찔나무에 우리 한방 임상 쪽에 보면 여균이라고 해가지고 찔레나무에 기생하는 버섯도 있다. 여러 버섯이 있습니다. 운지버섯, 느타리버섯, 무슨 버섯 나오는데 아구리쿠스도 있고 아가리쿠스도 있고 그 버섯 종류야 몇 년을 놔둬도 그대로 있고요. 자, 감기 천문동 쭉 나오는데 그거 특히 또 체크를 해보세요. 그 중에서도 진짜 조심해야 할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심지어 어떤 약사님은 조그마한 골방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24시간 에어컨을 틉니다. 조그마니까. 그리고 거기다 약재를 넣어버리면 벌레 안 먹습니다. 여름철에. 근데 약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면 어떤 약사님은요, 또 슈퍼에 가면은 그 아이스크림 넣는 큰 이렇게 미는 냉장고 있죠. 그거에서 중고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닫지 넣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각자 나름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백지. 그 진짜 잘 먹습니다, 벌레. 그 다음에 또 길경, 방풍, 전어, 관동화. 거기도 체크해 놓으세요. 이 관동화는 꽃이거든요. 이 녀석도 진짜 벌레 잘 먹죠. 그 다음에 대추, 포항, 홍화, 대추, 우인, 연유. 이거 벌레 잘 먹습니다. 연씨. 그 다음에 거민, 그것도 체크. 마지막에 택사. 이것도 벌레 잘 먹죠. 그 다음에 고본. 이건 가격도 비싼 것이 엄청 잘 먹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벌레를 잘 먹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식물의 종자류는 진짜 벌레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가장 좋은 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요. 필요할 때 해서 쓰고 하루 이틀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만이 약재가 그대로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벌레 생기고 나중에 심지어 벌거지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이 한약의 성능. 자, 한약에도 각각의 효능이 있겠죠. 그 효능에서도 특이한 게 양방하고 100% 다른 점이 바로 한약의 성능입니다. 자, 양방은 차고 뜨거운 약이 없고 전반적으로 차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한방약에는 자, 차고 뜨겁고 서늘하고 이런 약재들이 구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온, 양, 한, 열 4가지로 분류하죠. 자, 온은 따뜻하고, 양은 서늘하고, 한은 차고, 열은 뜨겁고. 이런 약재들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음증이고, 음인이다. 음증이나 음인. 이런 사람들은 항상 몸이 냉하고 추하겠죠? 그러니까, 온약이나 열약을 써야 될 거고요. 반대로, 양증이나 양인들, 토하고 열이 많을 때는 자, 서늘할 양이나 아니면 찬 약을 써야겠죠. 열 끄는 약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약을 쓴다 그러면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돼서 오히려 사이드가 출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한양이 음이 되고 온열은 양이라는 거. 그것도 음양. 항상 음양이다 했으니까, 이진법.
자, 거기에 써진 약들은 온약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온약의 대표적인 것이 인삼, 황기, 사인, 목향, 숙지황, 천궁. 제가 약재 이름은 전부 한문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왜? 약재만큼은 한문을 알아야 되니까. 처방 전에도 혹시라도 약국에 내가 한방 조제력을 만들 때 환자 이름 써놓고요. 약 이름을 한글로 써놓으면 그때부터 그 약사는 파입니다. 인정을 안 해준다, 한약을. 반드시 한문으로 써야 되니까 연습도 하시고, 쉬는 시간이면은, 한가한 시간이면 연습장 갖다 놓고 한문 연습하세요. 써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써지는지, 이야기면 좀 더 멋있게 한번 써볼까. 왕이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야, 필체를 한번 멋있게 한번 써봐야겠다. 해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쓰는 방법들. 한방 정자를 그대로 안 씁니다. 전부 간략화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자는 다 같고요. 생강. 언제 이걸 이렇게 그리고 있냐고 말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방패 간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건 간이에요. 강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써버리죠. 그리고 생강으로 이렇게 쓰면 알아먹습니다. 아, 생강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추할 때 대추도 보면 조거든요. 조. 이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 소자 써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대추 넣으란 소리구나. 그러니까 처방주에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써지죠. 강삼, 조이, 생강세 쪽 대추 2개 넣으란 소리죠. 이걸 제가 한약 처음에 공부할 때 한번 예를 들어드렸죠. 챙피를 샀다고. 전화상으로 부르니까 강삼조이 그러니까 그런 약재는 없는데요. 저 처음 들어본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방한다는 사람이 생강세 쪽 대추 쪽도 몰라. 아유 창피해.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약자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열약이 부자. 제가 한방약 중에서 가장 뜨거운 약은 부자, 가장 찬 약은요. 석고라고 그랬죠. 열약은 부자나 육계 건강. 자, 서늘한 약, 좀 찬 약이 시오, 치자, 목단, 지골비, 이거 아닙니다. 대략 예를 든 거예요. 수도 없죠. 생지왕, 목통, 지모, 찬 약이 황른이나 황금, 황백, 용담, 석고. 그 석고가 가장 차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게 부자. 이런 약들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자 음인하고 음증에는 온열약을 쓴다겠죠. 이 온열약만 계속 쓰면요 불나죠. 여기에 적당히 찬 약하고 서늘한 약을 넣어서 이 열이 폭발하지 않게끔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배합 기술이에요. 방제약을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이거 같으면 쉽죠. 음인이니까 온열하고 온약이나 열약만 집어넣어서 처방을 만들자. 양인은 한약하고 양약만 넣어서 만들자.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게 한방입니다. 근데 너무 차게 하면 또 인치가 문제가 될까서 거기다가 또 온열약을 조금 넣고 온열약으로 이송할 때는 찬약을 조금 집어넣고 처방 보면 전부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미냐 오색. 한약에는 5가지 맛이 있다. 이 맛도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아, 밑에만큼 신맛은 폐로 들어간다. 신미는 폐, 신이 폐, 매운맛은 폐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자 밑에 1번 봐보세요. 신미는 앞에 부분은 양방적인 이야기고 두 번째 병사를 흩어지게 하는 효과. 흩어버리는 효과. 그래서 산입니다. 산이. 흩을 산자. 그래서 신산. 매운 것은 흩어버린다. 흩어준다. 그 다음에 그 김홍영 씨 EBS 강의 들으면 애오라 그러죠. 산, 신산. 그 다음에 자 이건 실일산자죠. 산수. 이거는 거둘수. 산수, 신산. 애워라. 한방하는 사람은 무조건 애우고 일반인도 애워라. 왜 필요하냐? 매운맛은 발산하고 신맛은 걷어들인다. 요즘에는 아주 살 빠지는 거, 살과 전쟁이죠.
그러면 살 안 찌게 하려면요. 이거 많이 먹어야겠죠. 왜? 흩으니까. 근데 살이 퉁퉁하게 찌는 사람은 새콤달콤한 것만 먹으면 자꾸 수렴해서 몸은 더 옆으로 버려진다고 말이죠. 자, 비타민C. 예를 들어서요. 비타민C 먹으면 어쩝니까? 이래지죠. 신맛이 굉장히 강한 게 비타민C죠. 비타민C는 수렴하는 작용이 있는 약이다. 그러면 뚱뚱한 사람이 좋습니까? 수척한 사람이 좋아요. 수척한 사람이 당연히. 근데 뚱뚱한 사람이 비타민C만 찾는다. 손님, 그거 먹으면 살쪄요. 그러면 안 먹겠죠. 근데 텔레비 선전, 저번에 모 교수가 와서 비타민C가 어쩌다 하니까 전국이 비타민C가 난리가 났었죠. 낙국마다 풍기가 일어나고 전 국내가 들썩들썩했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바퀴벌레를 누가 교수가 나와서 이게 아마 정력제에 끝내준다고 발표를 했으면은 끝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비타민C, 그러니까 맛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먹는 감기약, 한방의 감기약들이 전부 매운맛으로 구성이 됐어요. 왜? 자, 제가 태양병이 왔을 때는 땀으로써 사기를 쫓아낸다겠죠? 태양병, 감기 왔을 때는 땀 내라고 그러잖아요. 약 먹고 땀을 내라. 그 땀을 낼 적에 밖으로 사기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쫓아내려서 흐트러 주려면요. 매운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감기약은 거의 매운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운맛은 산미, 흐트러진 작용을 한다. 그리고 폐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 폐하고 형제간이 뭘까요? 장부 중에서 폐하고 형제간. 폐하고 형제간은 대장입니다. 이 개념도 제가 기초광장 할 때 다 했잖아요. 심장은 소장, 간은 쓸개, 담, 신장하고 방광, 그 다음에 비하고 위. 이게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폐하고 대장은 같이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 자, 한약을 먹고 나니까 설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바로 물어봅니다. 매운 거 혹시 드셨습니까? 장이 예민한 사람은 너무 매운 걸 먹어도 장이 열리면서 설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 개념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약에 대한 맛. 그 각 약재마다 맛들이 전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미. 이거는 완급, 좀 부드럽게 완화하는 작용을 하면서도 약성 좋아하고 특히 소화기계. 자, 토음하시죠? 비로 들어가는 맛이 감미고, 그 다음에 이 비 그랬죠? 위에 보면 간맛은, 단맛은 비로 들어간다. 세 번째, 산미. 새콤한 맛이죠. 새콤한 맛은 수렴 고사보 작용. 아까 산수, 신산 그랬죠? 수렴 고사보 작용으로 자, 지안이나 지사. 뭔가 밖으로 새는 걸 막아주고 싶을 때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 산맛이, 신맛이 간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쓴맛은 심장으로 들어가고 인체 내의 열을 꺼주는 작용, 강화작용을 한다. 그래서 사화, 열을 끄고 습을 말리고 대변 나가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작용하는 것들이 바로 쓴맛이다. 쓴맛은 심장으로 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짠맛이 있습니다. 이 짠맛은 특히 연견. 연견이라는 건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만든단 말이죠. 자, 우리 배추 소금물에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축 처지죠, 배추가. 늘어지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산결, 단단한 걸 뭉치는 걸 풀어주게 하고 사작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단미가 무덤덤한 맛입니다.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 이게 주로 이뇨제에 들어있습니다. 이 단미는 어디 소속되는 장부가 없죠. 골고루 작용하기, 정확한 맛이 없으니까요. 그 오미 중에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6개 맛이니까. 그러니까 소속되는 장부가 없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작용하는 거. 그래서 그 맛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밑에 부분 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색과 인체 내에서 효능.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다겠죠. 자, 팩이 푸른 거는 간으로 들어가고 붉은 것은 심장으로, 누런색은 비장으로, 흰색은 폐장으로, 흑색은 신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육미가 잘 듣는 사람은, 육미지왕탕이 잘 듣는 사람은 육미의 주약은 숙지황입니다. 숙지황. 이 녀석은 색깔이 새카마죠?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잘 듣고요. 자, 황기가 들어있느냐, 황기나 인삼이 들어있느냐, 인삼이나 황기가 들어있느냐. 황기는 또 누르황자죠? 인삼도 색이 또 비슷합니다. 색깔이 누른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누렇게 떴거나 아니면 흰 사람이 잘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 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심장에 작용하는 약, 색이 붉은색들입니다. 그래서 중의학의 유명한 관심이호박이라는 처방 보면 전부 약재가 붉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재도 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계절과 약, 계절에 따라서 약을 덜 쓰고 더 쓰고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약에는 자, 열약이 있고 온열, 한양이 있다겠죠? 자, 여름철에 약을 쓸 때는 뜨거운 약을 좀 써야 될 때는 양을 좀 적게 써주고요. 겨울철에는 좀 더 많이 써주고 또 차거나 너무 서늘한 약은 겨울에 쓸 때는 빼든지 줄여야겠죠. 여름에는 날씨가 좀 뜨거우니까 좀 많이 쓰고 이렇게 배합 비율을 맞춰줘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약을 다릴 때 물 분량. 이거는 약국마다 좀씩 다르겠죠. 첨량을 다릴 때 물의 분량. 요즘에는 전부 기계로 약을 다리죠.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원래 자, 약이 1800g이 나왔다.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1800g이더라. 총 가짓수가.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3을 합니다. 그러면 자, 6, 30, 38, 24에서 뭐 대략 얼마 나오겠죠? 이게 이제 약이 먹는 무의 양입니다. 약재가 먹는 무의 약을 스며드는 양. 그 다음에 내가 100포를 빼야겠다. 100포는 너무 많고요. 대개 한 재 그러면 30포 내지 40포 정도 빼게 됩니다. 그럼 30포를 100cc씩 뺀다. 그러면 300이죠. 300이잖아요. 100cc씩 빼드니까. 이 양에다가 300을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부어줍니다. 붓고 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100cc씩 나오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한 봉에 100cc씩 빼드니까 내가 30포만 계산해서 부어버리면 약재가 물을 먹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약재가 흡수하는 물의 양은 계산하니까 양이 물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3 하는 거는 요즘에 약탕기로 다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자, 율무, 의인이죠. 그 다음에 밀, 소매. 이게 들어간 약들은 물을 조금 더 부어주라는 거. 다릴 적에. 왜냐면 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쌀 할 때 물 넉넉히 붓자 밥을 적에 이런 식으로 물을 넉넉히 붓지 않으면 나중에 약을 추출하고 보면 죽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뜨거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식으면 이게 죽처럼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의 보사. 양방에는 없는 또 독특한 개념이죠. 한방에는 보사의 개념이 있다는 거. 자, 부족한 거는 더하고 남아 도는 거는 빼주고 찬 놈은 데펴주고 더운 놈은 식혀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한, 열, 음양, 허실이 있어서 허와 실을 때 허는 보하고 실을 때는 깎아내리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은 가운데만큼 허칙, 허즉, 호, 기, 모 소리가 나오고요. 좀 뒤에 막히 가면 실즉, 사, 기, 자라가 나옵니다. 한문을 안 쓰 이상하죠? 그래서 한문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허한즉, 보기모 그것의 어머니를 보호해주고 실한즉 그것의
자식을 사야버려라. 직접 그걸 사지 말고 그 장부를. 그 책에도 나온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지금 폐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해수를 하고 있다. 기침을 하고 있는데 폐허로 기침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 혼이니까 오래 가겠죠. 그럴 때 보폐만 하면은 것보다는 자, 폐는 금입니다. 오행으로 치면은 그럼 목화 토금순 순서대로 나눠야겠죠? 금의 앞에 오행은 뭘까요? 토겠죠. 목화 토 금수니까요. 토죠. 토가 금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항상 앞에 것이 어머니예요. 뒤에 것이 자식이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게 오행의 상생이죠. 이게 바로 모자관계예요. 그러니까 비위를 자꾸 보호면은 토생금해서 폐 기능이 살아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허할 때는 이것만 보호하지 말고 어미를 보여주라. 왜? 자식 미워하는 어미는 없으니까. 천하에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죽이려면 또 내 자식입니다. 자, 엄마의 유방에 젖이 완전히 만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 젖을 빼는 것보다는 배고픈 애기 붙여서 젖 쭉쭉 빨아버린 게 더 훨씬 빨리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실측, 사기,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자식은 오행이 단거라겠죠. 자, 금의 자식은 뭐냐? 수예요. 금생, 수니까 앞에 것은 모, 뒤에 것은 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부종이 있을 적에 급성 부종이 올 적에 방광에 물을 빼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이론이고 대략 그런 게 있다고 막 이해해 두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은 오장육부에 온양 보사해가지고 각각 장부에 병이 왔을 적에 보하고 사하고 하는 약들에 대해서 쭉 써졌으면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현재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한방에서의 음양. 이 음양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한방은 모든 걸 음양으로 풀어나가니까. 그 대신 순수한 양도 없고 순수한 음도 없다는 거. 점점 세분돼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자, 자연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남자는 양이 되고 여자는 음이 됩니다. 남자는 양, 여자는 여기서 저한테 배운 한방 배운 사람은 꼭 기억이 돌아간 게 있었죠. 남자, 여우. 이것도 알아둬라.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우측은 양이고 좌측은 음이라는 개념. 이것 가지고 손바닥에서 측정해서 팔형까지 구분했었죠. 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자, 남자도 남자 같은 남자가 양적인 남자고요. 여자 같은 남자도 있죠. 목소리도 꼭 여자 같고요. 요리도 엄청 잘하고 TV에도 탤런트 나오죠. 어떤 남자예요? 여자 같은 남자네요. 그럼 이 남자는 쪽이 더 많이 섞여 있는 남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 양 중에 음인 사람, 음이 섞여 있는 사람. 또 어떤 여자는 치마도 입지 않고 늘 바지만 입고 그 바지도 주머니에다 손 남자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여자가 있죠. 어떤 여자예요? 남자 같은 여자. 이거는 음이면서도 양 많이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은 항상 섞인다는 거. 그래서 그거 분류하는 데는 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황제내경에 황제하고 기백하고 주고받는 데서 황제가 음양을 구분하면 한방은 끝난다는데 그걸 구분하는 법을 좀 일러주라. 그러면 시원하게 좀 끝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하가 자, 음양은 둘로 봐도 좋고 넷으로 봐도 좋고 다섯으로 봐도 좋고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의융통무예하게 보십시오. 법칙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또 하늘은 양이고 아까 땅은 음이다겠죠. 제가 천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근데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점점 뜨거워야 될 거였는데 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늘 빙하냐 말이죠. 틀리잖아요. 땅속은 파고 들어가면 겨울에 땅속 파면 김 나옵니다. 몽개몽개 김 나오고 깊은 샘물 겨울에 뜹니까? 샘물 뜨면은 따뜻하죠. 김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이죠. 더 차야지.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분류하면 한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론이냐. 양이 극하면 음이 되고 음이 극하면 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데가 없는 게 음이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높은 산은 항상 얼어 있는 거고요. 땅은 파늘에 가면 파늘로 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워진다는 거. 아, 땅 속에 용암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한약 제제의 사용법. 한약 제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탕약, 달여서 마시는 약도 있고, 가루로 먹는 것도 있고, 환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있고, 뭐 고를 내서 먹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은 약재의 이름이 원전에 보면은 그것이 산이면, 자, 우리가 초급반, 중급반에서 배웠던 이 산이 붙어 있는 약들 보면은 제가 대표적인 게 어느 알아듣는 것이 유명한 약이 오령산이죠. 그 다음에 계지복령, 이건 구어열제에서 계지복령 환이죠, 원래가. 원명은 환, 팔미지향환, 육미지향환, 이 뒤에는 환인데 이거를 탕제로 만들어 먹는 때가 팔미지황탕, 육미지황탕, 오령탕, 계지복령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원칙은 뒤에다가 요자를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지복령한 요. 누가 그거 지킵니까? 원칙은 그렇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탕이나 미온탕. 물에 녹여서 처방에. 그러니까 자, 몸이 냉하고 약이 따뜻한 약은 복용할 때도 좀 따뜻하게 먹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열 끄는 약을 먹는다. 아, 좀 서늘하게 먹어야겠죠. 그 대신 앞으로 조심할 것이 이 부자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뜨거운 약이라겠죠. 가장 뜨거운 약. 그래서 부자가 들어있는 처방을 먹을 때는 반드시 약을 식혀서 먹는다는 거. 뜨거울 때 먹지 않는다는 거. 뜨거울 때 먹으면 열이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미지근할 때 드셔라. 그 다음에 우리 감기약 먹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서 활동하면은 약을 먹을 때 따뜻한 물을 먹고 차라리 따뜻한 물을 한 그릇 더 먹는다든지 죽을 좀 먹으라고 해서 땀을 좀 내리라고 했잖아요. 열 끄는 약을 먹을 때는 좀 서늘하게 먹고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이론이니까 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라고 해서 아참 그 용법 중에서 하나 특히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자 임신부 입덧에 먹는 약하고 그 다음에 출혈 이때만큼은 약이 뜨겁든 차든 말든 냉복해야 된다는 거. 차게 먹어라. 반드시 약을 차게 먹어라. 그 다음에 어린이한테 투여하는 경우 입가심이라서 설탕을 약간 풀어서 먹이거나 먹인 후에 과자를 빨아먹도록 하는 거나 약을 녹인 물에 설탕을 가하는 건데 문제는 없을 거다. 하지만 약을 녹일 때 주스나 뭐 우유나 이런 것 때문에 녹인 거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 거기에 있는 유기산하고 약의 성분하고 킬레트를 일으켜서 약에 문제를 주는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한의사들은 아이들이 워낙 기피하면은 좀 효과 좀 줄어들면 어떠냐. 우선 먹고 봐야 되니까 그냥 먹여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식을 해서 먹여라. 그 다음에 약재도 맛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내 몸에 좋은 약은 먹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 약만 먹으면 진저리가 찾으면서 도저히 이 약은 나는 못 먹겠습니다 하면 그 약은 맞지 않는 약일 수가 있다는 거. 약이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냄새도 좋고 맛이 좋아야 된다. 자, 한약을 데리고 있는 도중에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코 평수를 높으면서 약 냄새가 어떻게 이렇게 좋습니까 하면 그 약은 그 사람한테 맞는 겁니다. 아, 뭔 약을 데려가니 이렇게 냄새가 고약합니까 하면 아이고 이 약은 이 손님한테는 안 맞는 약이겠구나. 과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광주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약사님은 과립제를 쓸 때도 환자한테 맛을 보게 합니다. 조금 줘가지고 이거 한번 맛보세요. 그래서 아우 약 맛이 상한데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처방 아니구나 처방 바꿔버린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또 우리 돌아가신 이승일 선생님도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셨죠. 약의 맛. 그래서 환자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약맛 어떻던가요? 아, 약 굉장히 쓰세요 하면 처방 바로 바뀝니다. 그건 아니다. 일단 약은 먹기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약의 복용법. 자, 병제 흉격 이상, 즉 상추했을 때는 식후에 먹고 병제 신복 이하에 있을 때는, 즉 하추했을 때는 식전에 먹고 병이 사지했을 때는 식간에 먹고 병이 골수했을 때는 취침전에 먹어라.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안 먹습니다. 날딱 귀찮아서 약 안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 성격 급하기로 유명하죠. 우리나라는 이 가루약의 히트를 못 치는 나라입니다. 가루로 된 약 반갑지 않을 약이 우리나라 사람 반갑지 않아요. 알로 해가지고 꾹꾹꾹 삼키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달 수 있으면 한우로 만들어야 돼요. 일본의 유명한 오따이산, 말씀드렸죠. 오따이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150년 전통을 갖고 있는 약입니다. 우리나라 히트 못 치고 가버렸죠. 가루약은 한국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입에 달라붙고 하니까 귀찮아요. 알로 해가지고 꾹꾹 삼키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언제 이거는 상처했으니까 식후에 먹으시고 이놈은 식전에 먹으시고 이놈은 자기 전에 먹으시오. 뭐 이거 식간에 먹으시오. 안 먹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칙은 식전에 먹으면 또 약효는 좋지만은 식전에 먹으라고 지시해놓으면요. 하고 저 깜빡 잊고 먹어버렸는데 밥 먹어버리는데 어떨까요? 여기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식후 30분을 기준으로 하시면 그냥 식후 30분에 드세요. 그 다음에 어떤 약은 자기 전에 한 번 더 먹으세요. 이 약 하나 있었죠? 배웠죠? 맹문동탕. 워낙 밤에 자기 심으니까 자기 전에 한 번 더 먹으세요. 할 수는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식후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치야 그러지만 또 뭐 보익약은 식전에, 안신약은 잠자기 전에 급할 때는 시간 가리지 않고 복용해라.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요. 약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식후에 드세요. 식후 한 30분 있다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밑에 소화 용량. 이것도 가르치 찾고 질문을 해서 제가 프린트로 나중에는 남겨놨지만은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자, 12살 먹은 아이가 왔는데 체중이 한 56kg다. 이거 성인입니다.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약 써야지, 그렇죠? 소아처럼 무슨 환상법 해가지고 킬로그램당 이거 한 방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살짜리도 성인약으로 쓸 경우도 있고요.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 대략 그렇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한방약은 또 특이하게 자 1세 미만, 돌 미만 애들도 먹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개월 미만에도 먹일 수 있다는 거. 과립제는요 1개월 미만도 먹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는 600g, 한 양은 뭐 37.5g 거기에 대해서 대략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의 금기. 약금을 복용 중에는 생거나 찬 것, 기름기가 많은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라. 약이 쓰다고 꿀, 설탕, 엿 등을 함께 복용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 약효를 위해서는. 할 수 없으면 먹지만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임신 중에 배합 금기다. 자, 임신 중에 배합 금기. 첫 번째, 금용 약물. 진짜 금이라는 거는 주로 독성이 강한 약들이죠. 그래서 그 약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임상에서 거의 쓰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게 써야 할 약들이 증상이 있으면 쓰고 증상이 없으면 안 쓰는데 주로 어열제입니다. 주가 구어열제. 그 다음에 기타 약들. 하지만 이런 신중하게 써야 될 약 2번하고 3번 약은요. 증상이 있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씁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의 수치법. 이거는 요즘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건재국에서 거의 해서 판매해버립니다. 몇 가지 것만 내가 꼭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경약. 자, 인경약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